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전남 과거도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금광 발견대. 2. 미국이 핵공유 거부하면 다 방법이 있다. 3. 한국 개입 금지.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의 끝자락 전남 지역에서 100조 원의 가치를 지닌 금광이 발견되었습니다. 탐사 결과 묻혀있는 금의 양이 기존에 밝혀진 것 외에도 상당수가 지하에 묻혀있는 상황. 이에 놀란 세계 각국의 글로벌 금광 개발 업체들이 한국 금을 노리고 진출에 욕심을 냈다고 합니다. 일본 또한 자기 지분을 주장하며 한국 금을 탐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묻혀있는 대규모 금광의 실체와 향후 전망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뚫어야 해. 탐사대장은 흥분한 목소리로 한 군데를 가리켰죠. 인부들 역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단연간의 조사 끝에 엄청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대장이 가리킨 지점을 파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판 지점은 놀라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반짝이는 금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순도 높은 금이었기에 사람들의 기대는 더 높았는데요. 전남 해남군 황산면에 위치한 모이산 광산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예상치 못한 것들을 선사했습니다. 해남 모이산 지하서 잭팟 터졌다 300억 원어치 금광석 발견. 지질현 탐사 기술 적용. 진도 해남 광산서 순수 금만 630여 킬로그램. 그동안 한국에서는 금 채굴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이티입지 황금빛 꿈을 캔다. 모이산 광산 개발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인 금 생산이 가능해진 것이죠. 한때 채산성 문제로 채굴이 어려웠던 광산. 대한민국은 지역 곳곳에 금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지지부진해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모이산 광산의 투자 성공으로 많은 이들이 고무되면서 본격적인 금맥 찾기 열풍이 불었죠. 국내 긴 95% 생산 해남 모이산 금광을 가다 김맥 찾아 갱도 4.7km 뚫어 금값 올라서 일할만 나죠. 그 결과 진도군 가사도에서도 엄청난 금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광대역 유도분급 정밀 탐관 기술을 동원해 가사도 주변에서 상당량의 금이 묻혀있다는 사실을 발견. 대략 21만 톤에 가까운 금광석이 가사도 지하에 있다는 것을 파악했죠. 광대역 유도분급 기술은 기존 시추를 통해 광석을 분석하는 방법이 아닌 교류 전류를 땅 속으로 흘려 광물 부존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지하 100m 이내의 광물만 탐사할 수 있으나 이 방식을 이용하면 지하 300m까지 광물을 확인할 수 있는 최신 기법이죠. 그 결과 금액만으로 따져봤을 때 300억가량의 금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죠. 황산, 진도 가사도 300억 규모 금맥 발견. 그런데 최근 기술이 발달하면서 300m 밑까지 광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가사도 금광에 묻혀있는 금의 수준이 상상 이상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알려진 최고 금광인 시베리아 남동부 수오이로그 지역에서 발견된 금광보다 러시아서 85조 규모 사상 최대 금광 발견. 더 많은 양의 금이 대한민국 가사도에 묻혀있는 것이 알려진 것이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300억 원 수준의 금만 묻혀있는 것이 아니라 100조 원 수준의 금이 묻혀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금광 역사에서 최고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오이로그 지역에서 발견된 금광이 대략 85조 원 가치인 것을 감안할 때 가사도 밑에 묻혀있는 금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 할 수 있죠. 물론 지하 깊숙이 묻혀있는 금을 꺼내기 위해선 인력은 물론이고 채굴에 있어서 조심성을 기해야 하는 것이 사실. 그러나 묻혀있는 수준이 상상을 초월하는 양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걸 온전하게 파낼 수만 있다면 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은 금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전국 어디에서나 금을 발견할 수 있는 국가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노다지 열풍이 가능했던 것도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금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대한제국 시절 생겨난 말 노다지 유래 노터치. 아주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은 금의 나라였습니다. 신라시대에는 경주의 대부분의 가옥에서 금을 사용한 가옥을 볼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풍부한 금을 선조들은 캐서 사용했습니다. 이 명성은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과 서역까지 넘어가 신라를 통칭할 때 금의 나라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많은 외국인들이 금을 기대하고 신라를 찾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신라시대 유물의 상당수는 금을 이용한 유물이 많죠. 더 놀라운 것은 특별히 힘을 들이지 않고도 지표면에 있는 금을 채취하는 수준에서 신라는 엄청난 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인데요. 지하에는 이보다 더 많은 금이 묻혀있고 개발할 수 있는 인력과 추출 기술만 있다면 사그라들지 않는 대박의 꿈 대한민국 금광을 아십니까?
일제강점기 땐 세계 3대 금광. 금광에 먼저 손을 댄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은 한국 광산의 가치를 눈치챘죠. 일제는 한국 지리를 공부하기 시작했고 광산을 만들기에 적합한 지역을 찾기 위해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 결과 일제는 각 지역에 광산 하나를 개발할 정도로 전 국토에 펼쳐진 금을 얻기 위해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이때 노다지 열풍이 전국적으로 불기 시작했고 국가만이 아니라 개인들도 금광산 찾기에 몰두했습니다. 조선 최대 벼락부자 최창학의 황금광시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금광 발견으로 천만장자 등극. 실제 일제강점기 시절 거부로 유명했던 최창학은 금광산 개발에 손을 대 엄청난 부를 누렸던 인물이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백범 김구가 암살당하기 전까지 사용했던 경교장의 원래 주인이 최창학이었습니다. 그는 금을 통해 얻은 돈을 종로의 땅을 구입하는 데 소모했고 그 결과 일제강점기 최고의 부자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에 묻혀있던 금은 한 사람의 일생을 바꿀 정도로 엄청난 양이 묻어 있었습니다. 일제가 미국은 물론이고 제국주의 국가들과 대결을 펼칠 수 있었던 것도 조선에서 캔금 덕분이라는 설명이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금은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지속적으로 광산 개발과 기술 개발에 투자했다면 대한민국에 묻혀있는 금을 온전히 다 캘 수 있었겠지만 일제 패망 이후 혼란스러운 현대사를 거치면서 6.25 전쟁 시기 많은 수의 금맥 탐지 기술과 광맥 이치가 실전되었습니다. 한때 한국 최대의 금광, 이렇게 망가졌다. 잃어버린 섬, 장좌도.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광산 역시 일제강점기 시절 개발을 위해 열어두었다가 잠시 개발을 멈춘 곳으로 채산성이 있다고 확실한 곳들만 문을 연 곳입니다. 충북 음성, 무국광산과 충남 청양 구봉광산이 대표적이죠. 1952년 문을 연 이 광산들은 월 60에서 80kg을 생산하는 대한민국 대표 광산이었지만 경도 붕괴 사고와 광부 임금 인상, 금값 하락이라는 악재들이 겹치면서 수지를 맞출 수 없어 폐광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대한민국 금광을 연구한 권용일 금광연구가에 따르면 무국과 구봉광산 역시 대한민국 최대 금 생산을 도맡은 곳이었지만 다른 곳에 묻혀있는 금은 더 많은 양일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았는데요. 그의 예견대로 가사도 금광에서 엄청난 양의 금이 발견된 것입니다. 더 좋은 소식은 가사도 금광 외에 다른 곳에도 이와 같은 대규모 금광산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인데요. 권용일 금광연구가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묻혀있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100년 전 문헌에 숨겨진 보물 지도 진짜 금이 나올까? 해외에서도 한국의 대규모 금광 개발 소식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국제 금값, 안전자산 수요 몰려 5주 만에 최고치. 특히 안전자산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을 찾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 묻혀있는 금을 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국 금광개발업체 블루버드 머천트는 최근 충남 청양 구봉을 고창 금광 개발에 재시동을 걸며 금채굴의 열의를 보였습니다. 콜린 피터슨 최고 경영자 CEO는 4월 서울을 방문해 개발 관련 전략적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구봉 고창 금광 개발 재시 통영 블루버드 머천트. 코로나 이후 첫 방안, 사업 허가, 기간 등 관련 규제 점검. 코로나 발생 이후 2년 만에 한국을 찾은 것인데요. 영국 상장 광산개발기업 거창 금광 프로젝트 착수. 사업 허가, 기간 및 규제에 대한 제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CEO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며 모든 사업을 챙긴 것입니다. 한국 외에도 수많은 금광 개발에 도전한 피터스 CEO가 유달리 한국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한국에 묻혀있는 금맥이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일 것이라 추측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죠. 세계적인 금채굴 기업인 유몬트 역시 한국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1921년 창립되어 미국과 캐나다, 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걸쳐 금채굴 사업을 벌이는 유몬트 역시 금 관련주 몰리는 뭉칫돈 미 금광업체 유몬트 승승장구. 최근 한국의 금 매장량에 관심을 보이며 사업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 앵글로골드 아안티, 킬로스골드 등 금채굴 업계에서는 명망 있는 회사들이 한국 금광을 노리고 한국 사업체를 준비하고 있거나 채광 지역을 찾고 있는 가운데 기존 한국 금채굴 기업들은 추가 금광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죠. 특히 가사도 금광으로 초대박을 맞이한 골든선 회사는 고무적인 결과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국내 신기술로 전남 가사도에서 300억 금광 찾았다.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변 섬들도 살살이 뒤져 미처 발견하지 못한 금광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원이 없어 항상 자원 빈국 소리를 듣던 대한민국이 금을 통해 자원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안전자산인 금값이 날로 상승하고 있기에 광산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 일본에서는
한국의 대규모 금광 발견 소식을 전하며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투자한 광산을 한국이 이어받아 개발했으니 광산의 상당 부분의 지분을 일본이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일본의 헛소리를 들은 한국 광산 개발업자들은 어디까지나 기술을 갈고 닦아 금을 채굴한 곳은 대한민국이라는 말과 함께 일본의 주장에 대응할 가치를 못 느꼈다고 합니다. 최근 군사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러시아 측이 우크라 동부 점령 지역을 자국 영토로 합병하면서 끝까지 무리수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빼앗긴 영토를 반드시 되찾겠다는 우크라이나. 이미 점령한 지역은 자신들의 영토이니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에 들어오는 경우 핵옵션을 비롯해 모든 대응을 하겠다는 러시아 간의 강대강 대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조금씩 동부 영토를 탈환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러시아의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푸틴과 러시아 수뇌부는 핵카드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러시아가 결국 핵옵션을 꺼내든다면 전 세계적으로 핵무장 도미노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와 가장 인접하 군사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폴란드에선 최근 한국신 방산 장비를 수십조 단위로 구매한 것으로 모자라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까지 눈독 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폴란드에서 한국의 핵발전소를 요청 중인 진짜 이유는 다름 아닌 핵무장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유럽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보도하며 24개의 원자로와 1970년대 이후로 쌓아둔 사용 후 핵연료를 통해 순식간에 4,300개의 핵전력을 완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폴란드가 최근 한국에게 막대한 방산물자와 국가기관 산업인 핵발전소 건설을 요청하는 이유기 핵무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몇 시간 전 폴란드의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자체 외교 라인을 통해 미국 정부에게 핵무기를 배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가디언 등 다수의 매체들에 따르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폴란드 언론사인 폴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전력을 폴란드와 공유하거나 폴란드에 배치할 가능성을 검토하자는 뜻에서 미국 측 고위 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미국 백악관은 폴란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핵공유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실행으로 옮기지도 않을 것이란 브리핑을 통해 폴란드 측의 핵공유 발언에 당황스럽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우리 폴란드에게 핵무기가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하며 언제든 핵 프로젝트에 참여할 잠재적 기회는 항상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발언에 유럽 대부분 언론사들은 폴란드 간 핵무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하며 폴란드가 핵무장을 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도했습니다. 먼저 최근 폴란드는 누구보다 국방 예산에 많은 돈을 투자한 국가입니다. 1년 국방 예산이 19조 원에 달하는 폴란드는 올해 한국의 방산 장비를 구매하는 데만 20조 원을 넘게 들였는 데다 현재 14만 명에 달하는 정규군 규모를 2배 이상 늘린 30만 명으로 맞춘다는 정책을 통해 향후 한국의 방산 장비와 군수 물자가 더욱 필요할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폴란드의 국내 총생산 GDP를 확인해보면 1인당 GDP의 경우는 1만 5천 달러 수준으로 곧 4만 달러를 향해 가는 한국과 비교해 절반 정도 수준의 경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폴란드의 이번 국방 지출은 국가의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소비라는 지적으로 국방 예산에 투자한 만큼 경제 발전이나 국가 발전은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폴란드 측 정부 관계자들의 우려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아무리 군사력을 키워 폴란드 앞까지 전진해도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는 핵전력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막대한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됐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핵이라는 확실한 방어수단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부족한 군사력에도 조급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방어 전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아주 소형의 전술핵이라도 사용하는 일이 생겼을 때 미국이 확전을 막기 위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폴란드는 자국을 지키겠다며 진지하게 핵무장을 선언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의 핵공유에 대한 발언 핵무장에 대한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자체 핵무장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 즉 핵발전소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한국에 핵발전소를 도입하겠다며 한국 수력 원자력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하는 등 방산 도입에 이어서 한국의 핵발전소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 원전 수주 현황은 한국, 미국, 프랑스 3개국이 경쟁하고 있는데 프랑스 원전은 사실상 폐쇄된 것으로 보이고 한국과 미국 두 곳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대통령이 미국에게 핵공유를 요청하는 등 핵무장에 준하는 수준의 발언을 했지만 미국이 이를 부정하는 현황을 봐서 미국은 폴란드에게 향후 핵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폴란드 측에서도 핵 도입에 부정적인 미국의 원전을 굳이 도입할 이유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상황에 안 그래도 유력했던 한국의 원전이 폴란드 내부에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경수로와 중수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원자로는 중수로이며 경수로 원자로를 통한 핵무기 제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기술이 발전한 지금 재처리 과정을 통해 경수로에서도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충분히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 원자력 전문가들의 공동된 입장입니다. 원전의 전력 생산에 사용되고 남은 핵연료는 퓨렉스라는 재처리 기술을 통해 안정적으로 플루토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1970년대부터 원자력 발전소의 목적을 유사시 핵전력 완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에 군사형에 가까운 특성을 띠고 있습니다. 1970년 7월 윌리엄 로저스 당시의 미국 국무부 장관은 2만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통보를 하게 되자 한국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인 핵무장 프로젝트를 세운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70년대 정부부터 비밀리에 핵 개발을 시도했지만 미국 측의 반대로 완성시키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흐름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한국이 핵무장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2016년 대선 후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적인 문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며 그 대가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도록 용인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2017년 9월에는 중국과의 군사경제적 마찰로 인해 갈등이 격화되자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자체 핵무장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백악관 긴급국가안보회의 NSC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런 검토를 두고 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라 분석했는데요. 부산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 교수 로버트 켈리 역시 2024년 트럼프가 집권에 성공한다면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즈는 한국은 70년대부터 쌓아온 사용 후 핵연료가 있다며 이를 통해 순식간에 4,300개의 핵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현재 보유 중인 150개의 핵탄두는 한국의 현재 기술로 3개월 안에 완성이 가능하며 한국이 이처럼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70년 주한미군 철수 동보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를 군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플랜을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50년 동안 쌓아둔 핵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을 연료로 탑재할 수 있어 한국의 핵전력 시스템 완성이 가능해집니다. 핵을 보유하고 이것을 언제 어디서든 발사하기 위한 핵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한국의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중국, 러시아는 물론이고 그 어떤 나라도 한국에게 선제적인 군사적 도발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핵잠수함의 경우는 한국이 오래전부터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우려한 미국 측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닌데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언제든 만들 수 있다는 능력과 기술이 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 측은 한국의 종합적인 원자력 기술을 보고 한국의 원전을 도입할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개발 시초부터 목적이 핵 추출을 위한 것입니다. 일단 만들어 놓으면 향후 핵잠수함과 핵항모 등 다양한 전략 자산에도 사용할 수 있기에 한국형 핵발전소만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선택지는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만에 하나 폴란드 원전 수주를 미국이 하게 되어도 한국의 시공업체들이 천문학적인 납수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미국의 원전업체는 시공 능력보단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원전을 수주한다고 해도 건설과 같은 시공 분야는 다른 곳에 외주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도입을 시작한 한국 최초의 원전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서 기술 이전을 해준 보리 원전으로 이번 폴란드 원전에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다면 상당수 시공 분야의 한국의 원전 관련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수많은 웨스팅하우스 원전 건설에서 한국의 업체들이 참여해 시공한 사례가 있으며 한국의 원전 자체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이전을 뿌리로 설계되어 상호간 시스템이나 부품 등 호환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기에 원전의 설계와 시공에서 이점이 많습니다. 한국도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건설적인 핵무장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사시 우리 스스로 지키는 도 필요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를 먼저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할 압도적인 저지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특히 한국형 핵항모 건조가 논의되는 가운데 누리호를 기점으로 한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 역시 사실상 완성 단계 수준이 되었고 거기에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 체계까지 완성시킨 한국은 최종 관문은 핵 보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거 선진국들이 ICBM과 SLBM을 개발한 이유는 역시나 핵을 탑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한국의 군사적 개발 방향이 최종 관문인 핵 보유로 가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정당한 명분도 존재합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완료한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인접국인 중국은 북핵을 견제하기보단 오히려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명하죠. 따라서 현재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 중국 역시 책임이 있으며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할 명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핵을 저지했다면 한국도 핵무장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폴란드에 한국 무기들이 특급 배송으로 도착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빨리빨리의 민족이 보여준 말도 안 되는 배송에 폴란드 장성들도 한박 웃음을 감추지 못했었는데요. 그런데 물건을 내린 화물선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에 도착한 화물선에서 한글이 적힌 포장지로 감싸진 거대한 화물들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화물의 정체와 화물에 적힌 한글이 무엇인지 에스토니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에스토니아 국방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해 한국에 큰 남사를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은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이례적으로 한국에 직접적으로 경고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10일 에스토니아에 K9 자주포 6문이 인도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6일 폴란드에 K9 자주포 23문과 K2 전차 10대를 운송한 선박 BBC 퍼러가 나흘 후인 10일에 에스토니아에도 K9 자주포를 배송한 것이었죠. 에스토니아는 발트 3국 중 최북단에 위치한 국가로 남쪽으론 라트비아, 북쪽으로는 핀란드 그리고 동쪽으로 니은 러시아와 맞닿아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에서는 인지도가 낮지만 의외로 친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요. 발트 3국 중 유일하게 남한과 단독 수교하고 있는 국가이면서 북한을 가장 위험한 나라로 규정하고 국가라고 승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을 사우스 코리아나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아닌 코리아라고 표기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죠. 또한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어 반소련, 반러시아 감정이 심한 나라로 유럽에서 러시아 방첩 활동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한 군사력 확장에 힘쓰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군사력 강화의 일환으로 에스토니아군은 지난 2020년 한국에서 K9 자주포 12문을 도입했었는데요. 당시 한국산 무기의 뛰어난 성능과 주문하자마자 도착하는 빠른 납품 속도에 감탄한 나머지 옵션이었던 6대를 추가로 발주했는데 그 물량이 지금 도착한 것입니다. 에스토니아가 보유한 K9 자주포는 이제 총 18문이 되었습니다. 대량 주문한 폴란드가 벌써 무기를 전달받는다는 소식에 우리 건 1년 뒤에나 오겠구나 체념하던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난데없는 크리스마스 선물에 올라가는 입꼬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국방투자센터장은 K9이 하역되는 영상을 올리며 올해는 산타가 일찍 왔다. 매우 즐거운 비명을 질렀는데요. 또한 한국에서 K9이 도착합니다. 멋지게 선물 포장돼 있네요. 현재 1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18대를 추가로 인도받을 예정입니다라고 K9을 구매한 수량만큼 추가 주문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 네티즌들은 분명 저 배는 폴란드에 갔던 건데 왜 여기 있냐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역되는 K9 자주포에 흰색으로 쓰여있는 글자들이 에스토니아 네티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는데요. 자세히 보면 하역되는 K9 자주포를 감싼 방수포에 한글로 에스토니아라고 쓰여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행여나 폴란드의 전부 내려버릴까봐 구분하기 위해 적어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에스토니아 네티즌들에게 한국 네티즌들이 한글로 에스토니아를 적은 것이라고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언론에서도 K9 자주포의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은 K9 자주포 추가 구매에 대해 우리의 입장에선 최고의 품질을 최고의 가격으로 최대한 빨리 얻는 것이 중요했다며 K9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 포병대대 지휘관인 앨런 레이드마 중령은 이러한 무기체계 K9 자주포의 도입은 기존의 포병 무기체계에 추가된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 군의 전투 능력에 크게 기여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토니아군이 K9 자주포를 처음 도입했을 당시 에스토니아에서 특집 방송을 통해 K9 자주포가 얼마나 훌륭한 무기체계인지 전했는데요. 이번 주 초 국방부 중앙훈련소에서 포병대대의 K9 자주포 첫 시험 사격이 실시되었습니다. 제1여단 포병대대의 평시 주요 활동은 포병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투 상황에서 대대의 포병중대는 간접 사격을 통해 전투부대의 작전을 지원합니다. 이 무기의 좋은 점은 이전의 포병체계와 비교할 때 훨씬 더 넓은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발사까지 도달하기 위한 반응 속도도 몇 배나 더 빠르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무기는 사정거리가 넓고 우수한 방호 능력과 높은 기동성을 갖추고 있어 포병의 작전 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진흙탕과 같은 거친 길은 물론이고 경사진 언덕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이동할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이 무기가 우리 군의 작전 수행에 있어 큰 도움을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듯 전방에서 실제로 운용하는 장교들과 병사들 사이에서 큰 호평을 받자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이전에 구매했던 것만큼의 물량을 다시 주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샀던 고객이 재주문을 했다는 소식만큼 제품의 품질을 보증해주는 것이 없죠. 폴란드에 이어 에스토니아까지 추가적으로 무기 구입을 해오며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에 도착한 지 얼마나 됐다고 K2 흑표전차와 K9 자주포가 벌써 시점 배치를 마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초도 물량으로 인도된 K 전차 10대는 폴란드의 20기계와 여단으로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20기계와 여단은 폴란드 동북부에 위치한 16기계와 사단 소속으로 러시아 칼리닌그라드와 국경을 접한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무기가 러시아를 겨누게 되었다는 소식에 푸틴의 간담이 서늘해진 것 같습니다. 푸틴은 한국이 계속 무기를 팔 경우 러시아와의 관계가 파탄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또한 만일 우리가 북한에 무기를 판다면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며 북한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을 해왔습니다. 푸틴이 직접 한국을 지목해 경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폴란드와 에스토니아를 비롯해 러시아 주변국들이 한국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총리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는 K2 전차의 최전선 배치 소식을 전하며 러시아와 이웃한 모든 국가들은 러시아가 가하는 위협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폴란드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군대를 갖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육군은 향후 추가로 들여올 한국 무기들로 기계와 사단 전체를 싹 바꿀 계획이라고 합니다. 16기계와 사단은 지금까지도 소련에서 만든 T-72 전차와 BWP-1 전투보병차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60년 된 장갑차를 타다가 한 세기를 넘어온 최신형 전차를 직접 타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많은 전차를 보았지만 그동안 봤던 전차 중에 K2보다 더 나은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훈련된 탱크는 작업이 분류되어 훨씬 쉬워지고 적재 프로세스 자체가 확실히 T-72 전차에 비해 속도가 빨라집니다. 한국에서 교육받고 있는 승무원들도 이 전차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차를 조종하는 데 있어 직관적인 조종법과 무기가 장착 형식 등 모든 부분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K2는 확실히 차세대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차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확실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K2 전차를 직접 운용하게 될 폴란드 병사들은 K2 전차에 합격점을 주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23은 역시 칼리닌그라드와 벨라루스와의 국경지대와 폴란드 북부 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제11 포병연대에 배치를 마쳤습니다. 눈 내린 부대에서 K9 자주포 수대가 포신을 하늘로 향하고 나열한 가운데 마리우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참여하여 인도식을 진행했는데요. 마리우스 국방부 장관은 행사에서 다시 한번 한국 무기 도입의 의미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은 폴란드 군대가 강력하고 효과적인 현대식 무기를 갖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침략자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자주포 23문을 신속하게 전달해 주었기에 폴란드 군대의 능력이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장기적으로 한국 산업계와 협력을 통해 폴란드군과 한국군 모두의 요구를 충족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만들겠다. 이번 K9 배치를 계기로 11 포병연대는 여단으로 규모가 확대되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의 비교도 할 수 없이 신속한 무기 공급 능력에 해외 네티즌들이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계약서에 사인하자마자 K9, K10, K2를 미친 속도로 배달했어
한국 무엇을 얼마나 사고 싶으신가요? 폴란드. 뭐든지 돼. 한국 좋아요. 그럼 언제 드릴까요? 폴란드. 엊그제 괜찮나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나만이 이룩한 걸 생각해보면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어땠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건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는 집단이 성취해낼 수 있는 일의 극단적인 예이다. 폴란드인들이 우크라이나로 보낸 T-72의 대체품이들. 독일 전차를 기다리는 동안 K2는 한국에서 이미 보내져서 도착했다. 게다가 한국은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이다. 배송 속도를 봐라. 누가 보면 폴란드에서 한국이 독일보다 더 가까운 줄 알겠다. 이번 일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인지를 만천하에 증명해냈습니다. 덕분에 앞으로도 한국의 무기 수출은 청신호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